쨍그랑 국그룹이 상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예, 넌 뭐하는 짓이야, 영절태나 붙어.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옮겨쥐었습니다. 야, 너 일부러 엎어지?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얘기하지. 국은 왜 엎어? 남편이 제 머리채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 시대가 어려운 줄 모르고 제 몸이 좌우로 흔들렸어요. 시누이와 친척들은 오히려 팔짱을 긴 채 구경하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뜯겨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수천억 할머니와 함께하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 알람을 끄고 일어났어요. 28년 동안 명절마다 반복해온 일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차례상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20가지 전 나물 갈비찜탕. 손을 쉴 틈이 없었어요. 이 짓은 언제 끝날까? 미란 5살에 결혼해서 53살이 됐어.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도마 위에서 물을 썼는데 시어머니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네, 너 일부러 음식에 소금 부은 거야? 음식이 왜 이렇겠지? 네. 아니,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다시 할게요. 시어머니는 혀를 찾으며 나가셨어요. 저는 다시 냄비 앞에 섰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TV를 보며 과일만 까먹고 있었어요. 여보, 나물 그릇 좀 꺼내줄래?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야, 지금 뉴스 보는 거 안 보여? 그냥 네가 하면 되지. 꼭 시키려고 들더라. 저는 의자에 올라가 찬장에서 그릇을 꺼냈어. 53살의 나이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아침 10시 시누이 제인이 2자녀를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올케 우리 자방은 청소해 놨지. 네 형님 어제 밤에 다 해놨어요. 저는 어제 새벽 2시까지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3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시댁 친척 15년.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고 외투를 받고 인사를 받았어요. 물 좀 가져와요. 큰 시아 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따라왔어요. 거실에서는 친척 아이들이 뛰어너며 과자를 흘렸습니다. 방금 청소한 거실이 순식간에 엉망이 됐어요. 얘들아, 조심해. 음식 쏟으면 안 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올케가 좀 닦으면 되지. 그게 그렇게 귀찮아서 그래. 시누이 제인이 핀잔을 줬어. 저는 입을 다무보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부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1시 차례를 지낼 시간이 됐습니다. 20가지 음식이 상위에 차려졌어요.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손에서는 기름 냄새가 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친척들이 차례상 앞에 모였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일얼서려는데 무릎이 옥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친척들이 먼저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부엌 끌어가며 뜨거운 국을 나르고 밥을 퍼주고 그릇을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앉으려고 보니 상의에 자리가 없었어요. 우리 먹고 따로 먹어. 설거지하면서 먹으면 되잖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억울했습니다. 28년 동안 매번 이랬어요. 명절마다, 제사마다 항상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 옆에 조금이라도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려고요. 뭐야? 지금 먹고 있잖아. 남편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남편 옆에 파고들어 앉았어요.
아주 좁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상을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갈비찜도, 전도, 나물도, 메인 반찬들이 이미 다 비어 있었어요. 제가 먹을 건 국물과 김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야, 표정이 왜 남편이 낮게 속삭했습니다. 표정 좀 펴. 친척들 앞에서 망신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억지로 국그릇을 들어 숟가락을 떴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쨍그랑 국그릇이 상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탁보를 적셨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얘, 너 뭐하는 짓이야? 명절 대낮부터 시어머니가 버러여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를 노려봤어요. 심장이 쿵쿵 걸었어. 남편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옮겨쥐었습니다. 야, 이미 연 두피가 찢어질 때 다 봤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천장이 보였어요. 너 일부러 엎어지?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얘기하지. 국은 왜 엎어? 남편이 제 머리채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 시대가 어려운 줄 모르고 제 몸이 좌우로 흔들렸어요. 침착들이 숨을 죽였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오히려 팔짱을 긴 채 구경하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뜯겨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제 눈에 침착들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왜 그때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더 심하게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 남편이 제 뼈를 때렸던 날도 있었어요. 결혼 10년 차 시어머니가 제 친정 어머니를 욕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결혼 15년 차 시누이가 제 앞에서 제 딸을 공부 못한다고 비우셨던 날도 있었죠. 그때도 참았습니다. 다 참았어요. 근데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어쩌면 그 국그릇 하나가 제 인생이었던 것 같아.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자리조차 없어서 억지로 끼어 앉았는데 국굴을 좀 얻었다고 남편한테 머리채를 잡히다니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이제는 참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나요? 제 입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의 손이 잠시 멈칫했어요. 뭐 손 놓으세요. 이제 안 참아요. 저는 천천히 남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떼어냈어요. 남편이 놀라서 손을 놨습니다. 제 머리카락 몇 가닥이 그의 손가락 사이에 남아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게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뭐라고 당신이랑 이혼한다고요? 최혁준 씨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곧 불그락 푸르락 변하더니 다시 고함을 질렀죠. 너 미쳤구나. 명절 증후군이야. 제대로 미쳤네. 신우이 제인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옳게 진정해 이러면 옳게만 손해야 손해요. 그래 손해지 옳게가 이 집 나가면 어디 가서 살 건데 직장 도둑잖아. 신우이의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범이 화를 냈지만 너도 잘못한 거 있잖니. 명절에 국구를 쓸 없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부드러운 뒤에 숨은 계산을 일단 진정하고 우리 같이 얘기 좀 해보자. 응. 시어머니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28년 동안 이 집에 얼마를 썼는지 아세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1억 8천만 원이에요. 정확히 1억 8천만 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투자금, 어머님 병원비, 형님 사업자금 다 제 친정 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건 뭐였죠?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대신 명절마다 음식이 맛없다는 소리를 들었고 옷차림이 촌스럽다는 핀잔을 들었죠. 그리고 오늘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됐어요. 정말 이제 끝이에요. 저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뒤쫓아왔어요. 야, 이미엔 이대로 나가면 진짜 끝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문고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짜 끝이 뭔지 내가 보고 줄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하지만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8년 만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죠. 여보, 이미 연 남편의 목소리가 계단탕까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계단을 내려갈 뿐이었죠.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마다 28년의 무게가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길을 뛰었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아스팔트를 밟았어요. 날카로운 자갈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뛰고 또 뛰었어요.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만 뛰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제 눈에 고인 눈물 때문이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산발한 머리에 맨발인 53살 여자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저 뛰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나 뭐 하는 거지? 혼자 말이 나왔습니다. 핸드폰도 없었어요. 지갑도 없었습니다. 외투도 신발도 없었어요. 그냥 뛰쳐나온 겁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음식을 만들기만 하고 제 입에 들어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고파 정말로 배가 고팠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맞은편에 작은 식당이 보였 24시간 운영하는 낡은 김밥 천국이었어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만발로 횡단보도를 건너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저를 훑었어. 산발에 맨발 흩떨진 옷차림. 저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신없이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하나를 주문했죠. 음식이 나왔어요. 뜨거운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가 데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퍼먹고 계란말이를 집어먹고 밥을 떠먹었어요. 10분 만에 다 먹었습니다. 뒤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줌마 맨발이야. 노숙자 아니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 여길 다운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화근거렸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직원이 차갑게 물었어요. 계산하실 거죠?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플싸 맨몸으로 나온 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주머니를 뒤졌지만 지갑도 핸드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기 지갑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돈도 없이 밥을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거지라도 눈물이 차올랐어요. 다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맨발로 뛰쳐났을 때, 보다 남편에게 머리채 잡혔을 때
보다 지금이 더 서러웠어요. 의만 관련을 살았는데 이제 밖에도 못 내는 사람이 됐구나. 직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주방 들어가서 설거지하세요. 영업 끝날 때까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고급 코트를 입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2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는 세련된 옷차림에 단정한 자세였어요. 저분 계산 제가 할게요. 할머니가 잠하셨습니다. 저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가 계산을 하시는 동안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일단 밖으로 나가. 할머니가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아주셨습니다. 식당을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비로소 제 모습을 자각했습니다. 산발한 머리, 맨발, 흐트러진 옷, 23살 여자가 이런 걸로 거리에 서 있다니. 일단 병원부터 가요. 발 치료부터 해야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 정말 고맙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할머니의 차는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검은색 벤츠. 저는 차 안에 앉으며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깨끗한 가죽 시트에 제 초라한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가 운전하시면 물었습니다. 미연이요? 이미연. 미연 씨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웠어요. 천천히 말해도 돼. 급하지 않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가 제 발을 보더니 놀란 별정을 지었습니다. 유리 파편도 있네요.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냥 급하게 나왔어요. 의사는 핀셋으로 유리 조각을 빼내고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발바닥이 옥신거렸어요. 며칠은 걷기 힘드실 거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네, 제가 맞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병원을 나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세요?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집은요, 돌아갈 수 없어요. 왜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늘은 제 호텔에서 쉬어요. 내일 생각하면 돼요. 할머니의 말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호텔은 강남에 있는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산발한 머리에 맨발인 제가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당당하게 걸어가셨어요. 스위트 룸이요. 프론트 직원이 키카드를 건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고급스러운 가구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넋을 잃었어요. 일단 씻고 나와요. 옷은 제가 준비해 줄게요. 할머니가 욕실 쪽을 가리키셨습니다. 욕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산발한 머리, 부은 눈, 벌겋게 익은 뼈, 53살의 초라한 여자가 거기 서 있었어요.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어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며 욕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요. 울었어요. 28년을 참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죠? 돌아갈 수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한참을 울고 나서야 욕조에서 일어났습니다. 욕실 문을 열고 나오니
침대 위에 옷이 놓여 있었어요. 깨끗한 잠옷과 속옷, 제 사이즈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차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앉아요. 할머니가 차 두 잔을 따르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차 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도 돼요. 듣고 싶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할머니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당신 눈빛이 익숙했어요. 익숙하다고요? 오래전 제가 그런 눈빛을 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먼 5살에 결혼했어요. 그때는 사랑했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저는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시대는 처음부터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결혼하면 집안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남편도 그게 좋겠다고 했어.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2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3년 후에는 딸을 낳았고요. 애들 키우면서 시댁이라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라 며느리가 됐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맛없다고 하셨죠. 남편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다는 표정을 지으면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왜 시댁께서 표정을 그렇게 하냐고. 시대가 무시하냐고. 오늘도 그랬어요. 저는 식사 자리도 없었어요. 마지막에 앉으려고 보니 반찬도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실수로 국구를 쓸 없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친척들 앞에서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뛰쳐나왔죠.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28년 동안 친정돈 1억 8천만 원을 썼어요. 남편 투자금, 시어머니 병원비, 신우의 사업자금, 다 제 친정 돈이었어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할머니가 차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미연 씨,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28년을 참았다는 게 잘못이죠. 진작 나왔어야 했어요. 저는 자식들이 있어서요. 아들은 대학생이고 딸은 고3이에요.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들은 아빠 편이에요. 딸은 저를 이해하는 것 같은데 얘도 입실 때문에 힘들어서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미연 씨, 질문 하나 할게요. 당신은 정말로 이혼하고 싶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혼은 두렵죠. 53살인데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 씨, 천천히 생각해요. 내일 이야기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옆방에 계셨어요. 핸드폰이 없으니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한테서, 시어머니한테서, 자식들한테서 연락이 오고 있을까요? 아니, 오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시댁에 두고 나왔으니까요. 딸은 내일 모이고 사인데 아들은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저 책감이 밀려왔어요. 나 너무한 거 아니까.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새벽 4시 잠에 섰겠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명절이면 늘 이 시간에 일어나 부엌 보러 갔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새벽에 서울은 고요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하지? 혼자 말이 나왔어요.
거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깨어 계신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책을 보고 계셨어요. 잠 안 와요? 네, 할머니는요. 저도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더라고요. 할머니가 옆자리를 톡톡 쳤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미연 씨 결심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괜찮아요. 급할 것 없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쉬워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제가 도와줄게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희 모르는 사이잖아요. 할머니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저도 50년 전에 당신처럼 도망쳤었거든요. 제 남편도 그랬어요. 시데크도 그랬고요. 근데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죠. 10년을 더 참았어요. 그러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남편 재산을 다 제가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시작됐죠. 이제는 저를 수천억 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군요. 그때부터 제가 60이 넘었을 때예요. 할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연 씨, 당신은 53살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못한 일을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뛰쳐나오는 것까지는 했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찾으면 돼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우셨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주문하셨어요. 룸서비스로 오는 음식은 호화로 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어제 식당에서 먹은 김비찌개 말고는 하루 종일 굶었었으니까요.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로 이혼해야 할까? 돌아가면 더 심해질 거야. 알잖아. 근데 자식들은, 돈은, 집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연 씨 제안이 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며칠만 여기서 지내요. 그동안 천천히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이혼하고 싶으면 제가 변호사를 소개해 줄게요. 변호사요?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여성 변호사가 있어요. 이혼 전문이에요. 저는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보면 50년 전 제 모습이 보여요. 그때 저도 누군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옷부터 사야죠. 그 옷만 입고 다닐 순 없잖아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따라오세요. 할머니는 단호하셨어요. 백화점 VIP 라운지에 갔습니다. 매니저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이라고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게 달았어. 이 할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요. 매니저가 여러 옷을 가져왔습니다. 정장, 캐주얼, 코트. 저는 28년 만에 제 옷을 샀어. 시댁 눈치 보지 않고 촌스럽다는 소리 듣지 않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 옷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잘 어울려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옷 입을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신은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백화점을 나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일단 핸드폰부터 새로 개통해요. 연락할 수 있어야죠. 하지만 남편이 전화하면 받지 않으면 돼. 번호를 바꾸는 거니까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핸드폰 대리점에 연락하셨어요. 1시간 후
새 핸드폰이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일단 딸에게만 번호를 알려주세요.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는 아직 주지 마고요. 네, 할머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윤아, 엄마야, 번호 받고 있어. 이번으로 연락해. 3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야? 전 딸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혜윤아, 엄마 나 모이고 사인데 오늘 아빠랑 할머니가 엄마 찾으러 경찰서 갔어. 경찰서 은 실종 신고한대. 엄마 어디 있어? 저는 할머니를 찾아봤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안전한 곳에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 집에 언제 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윤아, 미안해. 엄마가 조금만 시간을 줘.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소파에 앉히셨어요. 미연 씨, 내일 제가 아는 변호사를 만나볼래요? 저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괜찮아요. 일단 만나기만 해요. 상담만 받아보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알겠. 다음 날 오전 할머니와 함께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급 오피스 빌딩 15층 유명한 로펌이었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미 연시예요. 제가 말씀드린 분이고요.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앉으세요. 편하게 이야기해요. 저는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어요. 일단 상황부터 들어볼게. 결혼 기간은요? 28년이요. 남편 직업은요? 회사원이에요. 56살이고 자녀는요? 아들 5살, 딸 19살이에요. 변호사가 차근차근 질문했습니다. 저는 대답하면서 제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지 깨달았어요. 혹시 가장 폭력이 있었나요? 어제 남편이 제 머리털을 잡았어요. 증거는요. 병원에서 발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 맨발로 뛰쳐나와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외도 의심되는 정황은요. 잘 모르겠어요. 알아봐야겠네요.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제 친정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나갔어요. 남편 투자금이랑 시댁의 증거는요. 계좌이처 내역이 있을 거예요. 변호사가 메모를 하더니 저를 찾아봤습니다. 미연 씨, 이혼 소송 승산은 높아요. 가장 폭력의 재산 문제까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증거가 필요해요. 체계적으로 모아야 해요. 어떤 증거요? 남편의 외도 증거, 폭력 증거, 재산 음릭 증거, 이런 것들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모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사라댐 정도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혼하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모르셨어요. 어때요? 생각 정리됐어요. 너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할머니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할머니, 응, 정말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순세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게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증명할게요.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할머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겠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제 인생을 살겠다고. 호텔 방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 하얀 천장,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부드러운 침대 시트,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53살,
이 나이에 호텔에서 눈을 뜨더니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봤어요. 부은 눈, 거친 피부, 주름진 이마, 28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시대 감방에서 잤어요. 남편 옆자리 28년 동안 누웠던 그 자리.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산발한 머리는 할머니가 빌려주신 빗으로 정리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자국처럼 남아 있었어요.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적셨어요.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저걸로 나가니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잘 잤어요. 네,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시네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요. 할머니가 신문을 적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빵, 샐러드, 커피, 간단하지만 정가를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빵을 한 입 배움을 물었어요.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았습니다. 맛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맛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항상 긴장한 채로 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니 눈치, 남편 표정, 시누이 말투, 모든 걸 신경 쓰며 먹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제게 뭐라 하지 않았어요. 미연 씨, 오늘은 집에 가야 해요. 저는 손이 멈췄어요. 빵 조각이 기계 걸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요? 네, 물건을 챙겨야죠. 오시며 서류며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보내지 않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함께 갈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이요.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할머니의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습니다. 28년 동안 수없이 지나다녔던 길이었어요. 마트도 보였습니다. 매주장을 보러 가던 곳이었죠. 아이들 학원도 보였어요. 매일 데려다주고 데려오던 곳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다 여기 있었어요. 28년이 이 거리에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뒷좌석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여성 변호사였어요. 미연 씨 안에 들어가면 제가 먼저 신분을 밝힐게요. 그러면 그쪽도 함부로 못해요. 네, 그리고 필요한 물건만 챙기세요. 서류가 제일 중요해요.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계약서, 있는 대로 다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차가 시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 15층 28년 동안 살았던 곳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풀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익숙한 현관문. 28년 동안 수만 번 열고 닫았던 그 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수 없었어요. 제가 누를게요. 변호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너 어디 갔다 오니? 지방꼴이 이게 뭐니? 시어머니의 참마디였습니다. 안부도 걱정도 아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온 씨의 변호사 김지영입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명함을 쳐다보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노력을 뿐이었죠.
변호사,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너 미쳤어.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갔다 이제와 남편의 목소리가 현관에 울렸습니다. 이미연 씨가 필요한 물건을 챙기러 왔습니다. 법적으로 거주권이 있으니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비켰었어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식탁이 그대로였습니다. 이틀 전 제가 국구를 쓸었고 뛰쳐나갔던 그 상태 그대로였어요. 얼룩진 식탁보, 흩어진 그릇들, 굳어버린 음식 찌꺼기들,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식탁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없으니 아무도 안 치웠구나. 혼자 말이 새어나왔어요. 나보고 치우라고 이렇게 나던 건가?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없었으면 내가 치워야지. 우리가 왜 치워?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를 돌아봤어. 시어머니는 팔짱을 긴 채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이 사람들 모니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당장 저거 치우고 널 받아줄지 말지 고민 좀 해봐야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식탁을 다시 봤어요. 이틀 동안 방치된 음식들, 파리가 꼬이기 시작한 반찬들, 곰팡이가 슬쩍 보이는 국구를 28년 동안 제가 치웠습니다. 명절마다, 제사마다, 매일매일, 설거지도, 청소도 모든 걸 제가 했어요. 하지만 이틀 동안 제가 없자 아무도 선택이 안 왔습니다. 저를 기다렸던 거예요. 돌아와서 치우라고 가슴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람들에게 가정부였구나. 할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연 씨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사실은 괜찮지 않았지만 참았습니다. 물건만 챙기고 나갈게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남편의 채취, 제 향수 냄새, 세제 냄새, 28년의 냄새였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 옷들이 빼곡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오래된 옷들이었습니다. 10년, 20년 된 옷들, 시어머니가 촌스럽다고 했던 그 옷들이었죠. 저는 옷 몇 벌만 꺼냈습니다. 필요한 것만이요. 서랍을 열었어요. 속옷, 양말 하나하나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8년 동안 쓰던 것들을 챙기는데 왜 이렇게 서럽죠?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어요. 통장, 보험증서, 인감도장 하나하나 확인하며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명의 통장이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남편 서재로 갔어. 서재 문을 열자 남편이 황급히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야, 거기는 내 공간이야. 함부로 들어오지 마. 제 서류 찾으러 왔어요. 무슨 서류? 제 통장이요. 여기 있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제 명의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잔액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5천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서랍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해지된 보험 증서들을 발견했어요. 제 명의보험 4개 모두 해지돼 있었습니다. 당신이 해지한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미연 씨, 이것들 전부 사진 찍으세요. 증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통장 보험 증서 서류들 하나하나 찍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증거 확보하는 거예요. 재산 은닉 증거요.
남편의 얼굴이 쇠하해졌습니다. 서재 책장 뒤에서 또 다른 서리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통장 그 안에 제 친정에서 나간 돈이 입금돼 있었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500만 원,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진 찍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넘겨봤습니다. 이것면 충분해요. 재산 음릭 증거로 쓸 수 있어. 남편이 변호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할머니가 그 사이에 서셨어요. 젊은이 진정하세요. 이건 법적 절차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남편은 할 수 없이 물러섰어요. 짐을 다 챙겼습니다. 온 몇 벌 서류들, 그리고 몇 가지 개인 물건들. 28년의 흔적이 고작 가방 2개였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그 옆에 서 있었고요. 예, 미연아.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앉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얘기할 거 없어요. 얘 이렇게 나가면 후회해. 넌 아무것도 없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래? 그냥 집에 들어와.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안 돼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사람 취급 안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면 그런 거야. 시집살이는 원래 힘든 거라고. 그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 집에 내가 얼마나 빚졌는데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이게 어머니 이 집에서 절 먹여주고 입혀준 게 아니라 제가 돈 갖다 바쳤죠. 1억 8천만 원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돈 다 돌려받을 거예요. 법적으로.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아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들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서야, 제 적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미라나 24살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제 아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 왜 집을 나간 거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진서야,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나? 아빠가 불쌍하잖아. 아들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불쌍하지 않니? 엄마는 원론 그런 거잖아.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사는데. 아들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25년을 키웠어요. 밤새 열 내릴 때 간호했고 학교 준비물 챙겨줬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친정에 손 벌렸어. 그런데 아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서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싫어. 나는 아빠 편이야.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랐어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괜찮아요? 많이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자신마저 저를 버렸어요. 할머니가 재정을 쓸어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정말일까요? 4시간이 필요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끓여주셨어요. 미연 씨 오늘 고생 많았어. 할머니 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들마저. 아들은 아직 어려요. 25살이면 세상 물정 모를 나이죠. 그래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 씨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돌아가면 28년이 다시 반복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알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날 혜운이었어요. 엄마 나야 혜운. 오빠가 엄마 만났대. 진짜 이혼하려고. 응. 엄마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전화 너머로 딸의 흔을 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입신데 이러지 마.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나 공부 집중 안 돼.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나.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혜운아 조금만 참아줘. 엄마는 언제 집에 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딸도 아들도 모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쟤 때문이에요. 나 너무 이기적인 걸까? 정답 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앉으셨어요. 미연 씨,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애들이 힘들어요.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는 이해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제가 장담해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연 씨, 오늘 집에서 가져온 서류들 다시 한번 잘 살펴봐요. 혹시 모르니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집에서 급하게 챙겨온 것들이었어. 통장, 보험증서, 인감도장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그러다가 낡은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이게 뭐지? 봉투는 누렇게 바른 것이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이 아버지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미연에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미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눈물이 글씨를 흐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계속 읽었어. 미연아, 너 결혼할 때 기억하니? 아빠가 내 시어머니 되는 분한테 강남에 건물 하나 사드렸지. 5억 주고 샀어. 내가 시집에서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한 거야. 시어머니한테 건물 있으면 너한테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 맞아. 기억났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건물을 선물하셨어요. 며느리 잘 부탁한다고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딸 시집 보낼 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근데 나는 불안했. 혹시 나중에 내 시모가 너한테 못되기 굴면 어쩌나? 그래서 내가 영수증이랑 계좌 이체 기록을 다 챙겨줬어. 법적으로는 내 시모 명의지만 그 돈 낸 건 나다. 증거가 다 있어. 만약 시댁께서 너한테 못되기 굴면 이 서류 들고 가서만. 그 건물은 원래 내 거라고 아버지 돈으로 산 거라고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이게 아버지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솔이야. 힘들 때 이걸 썰어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어말을 나오지 않았어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친정 통장에서 5억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강남 건물을 샀다는 영수증도 있었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이지만 돈을 낸 건 제 아버지였던 겁니다. 결혼 선물로 준 건물. 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증거를 남겨두셨어요. 혹시 모를 나를 대비해서요. 저는 서류를 꼭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구나. 제가 힘들 거라는 걸 할머니가 제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할머니, 이게 진짜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지. 그 건물 산 돈은 원래 당신 아버지 돈이에요. 내일 변호사한테 보여줘요. 저는 편지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혼자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게 저를 지켜줄 거라는 희망이었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미연 씨, 이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소송 청구소 위자료 청구 소송. 여기 설명하시면 돼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해야 해요. 당신 권리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할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나중에 하더라도 노력은 해야 해요. 잘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보는 하늘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서류를 가방에 꼭 안고 갔어요. 할머니도 함께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지영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 변호사님, 이거 제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봉투를 건네자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편지를 입고 통장 사본을 보고 영수증을 확인했어요. 변호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연 씨, 이거 대박이에요. 네, 이 서류면 강남 건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명의는 시어머니지만 실제 돈 낸 건 아버님이시잖아요. 증거가 다 있어요. 정말요? 네. 게다가 이거 30년 전 건물이면 지금 시세로 얼마나 될까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강남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더니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위치가 어디죠? 강남역 근처요. 3번 출구 쪽이에요.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지금 시세로 최소 100억은 넘어요. 100억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30년 전에 5억 주고 자신 건물이 지금은 100억이 넘는다니. 강남역 근처는 지금 땅값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아버님이 증거를 다 남겨두셨으니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법원에 제출할게요. 재산 분할 소송에 포함시킬 수 있어.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할머니와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주문하셨어요. 미연 씨,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죠. 아버지 덕분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53살, 저는 53살의 인생을 다시 시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앞으로 뭘 해야죠?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무슨 증거? 남편 폭력 증거, 재산 음릭 증거, 그리고 혹시 모르니 남편 행적도 알아봐야 해요. 남편 행적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 씨, 제 경험상 이런 남자들은 보통 밖에서 다른 여자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설마요. 우리 남편이 확신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해요. 나중에 소송할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인걸요. 그래도 한번 알아봐. 아무것도 안 나오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뭐가 나오면 증거가 되는 거니까 할머니의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한테 못되게 굴긴 했지만 바람을 피울 정도는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할까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 이틀 후 저는 할머니와 함께 강남의 한 카페에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여자가 할머니에게 인사했어요. 이쪽은 이미연 씨, 제가 말씀드린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설탐정 강미숙입니다. 사설탐정이라는 말에 제 눈이 커졌습니다. 탐정님이 남편 분 행적을 알아봐 주실 거예요.
강미숙 탐정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일단 남편 분 정보부터 알려주세요. 이름, 직장, 출퇴근 시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 정보를 알려줬어요. 최혁준, 56살, 중소기업 과장, 회사는 그로디지털 단지에 있고요. 탐정이 태블릿에 메모했습니다. 특별히 의심되는 정황이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 그냥 혹시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일단 2주일만 추적해 볼게요. 비용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제 통장에는 돈이 얼마 없었어요. 남편이 다 해지해 버렸으니까요. 제가 낼게요. 할머니가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괜찮아요. 나중에 갚으면 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호텔에서 지냈어요. 할머니가 계속 방을 잡아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낯선 천장을 봤습니다.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으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윤아 잘 지내니? 학교는 괜찮아? 딸의 답장은 늦게 왔어요. 응, 엄마도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남편과 헤어진다는 게, 가족이 무너진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탐정 결과도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혹시 정말로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다면, 아니야 설마 스스로를 다독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강미숙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연 씨 만나서 얘기해요. 중요한 게 나왔어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탐정 사무실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중요한 게 나왔다니. 설마 탐정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였어요. 사진이 떴습니다. 남편이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손을 잡고 있는 남편과 젊은 여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분이 여자와 만나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재기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밝은 표정으로요. 저 여자가 누구예요? 회사 동료예요. 격리팀 김혜은 씨, 3반 5살이에요. 3반 5살, 저보다 18살이나 어렸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최소 6개월은 된 것 같아요. 일주일에 3번 정도 만나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2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가 시댁에서 고생을 동안 다른 여자와 더 있어요. 탐정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입구 남편과 여자가 함께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 사진들 다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법원에 제출하면 외도 입증할 수 있어요. 탐정이 USB를 건넸습니다. 사진 100장 넣어뒀어요. 날짜별로 정리돼 있어요.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끓여주셨습니다. 미연 씨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28년을 함께 살았어요. 2아이를 낳고 함께 키웠어요. 명절마다 차례상을 차렸고 제자마다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저는 명절날 맨발로 뛰쳐나온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았을 때 이 사람이 날 사랑한 적이 있긴 했을까 생각했었어요.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없었던 거예요. 아니,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오래전에 끝난 거였어요. 할머니, 응, 저 바보였던 거죠? 아니에요. 저는 혼자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은 밖에서 다른 여자랑 미연 씨 할머니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이 나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등을 쓸어주셨어요.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 씨 남편 측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합의하자고요. 이혼은 해주되 위자료 없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위자료 없이요? 재산도 반반 나누고 깔끔하게 정리하자고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요. 내 위자료 받을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죠. 변호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외에도 증거도 있으니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밤의 한강은 고요했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착하기만 살았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비 맞추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남편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받아날 거예요. 이틀날 변호사가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그 소장이 시댁으로 배달됐어요.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 씨 소장 송달됐어요. 곧 남편한테서 연락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다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군.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너 미쳤어. 이혼 소장 위자료 30억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야, 이 미연 30억을 어떻게 내요? 내가 파산하라고 당신이 한지 생각하면 적은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외도하셨잖아. 김혜은 씨, 경리팀, 머늘 5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숨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건 증거 다 있어요. 사진도 100장 넘게요. 너 나한테 사람 붙였어. 당연하죠. 변호사가 알아서 했어요. 남편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냥 들었어요. 야, 이미연 너 이러면 끝이야 진짜. 끝이라고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끝난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의 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옳게 나야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네 형님 지금 우리 엄마 쓰러지셨어. 병원이야.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혈압이 200 넘게 올랐대. 너 때문이야. 이혼 소장 받고 쓰러지셨어. 저는 죄송하지만 갈 수 없어요. 뭐 시어머니가 쓰러졌는데 며느리 이가 안 와? 저는 이제 며느리 이가 아니에요. 야, 이 인간아. 내가 우리 엄마 죽이는 거야. 신우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쓰러지신 걸까요? 아니면 연극일까요?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연극일 거예요. 정말요? 네, 이런 사람들이 늘 쓰는 수법이에요. 면을 이 저책감 들게 만들려고요.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신우이가 또 전화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퇴원하셨다고 했으니까요. 사후로 핸드폰으로 이상한 전자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침착들이었어요. 미연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가족을 버리다니. 조상님이 보고 계신다. 벌 받을 거야. 이혼하면 너도 혼자 늙어 죽는다. 하나, 둘, 셋.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15명 넘는 침착들이 번갈아가며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꺼도 소용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문자 내용이 계속 맴돌았으니까요.
나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딸 혜운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혜운아, 왜 그래? 엄마, 나 힘들어.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애들이 다 우리 부모님 이혼한대. 저는 가슴이 철용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할머니가 학교에 전화했나 봐. 내가 결석하니까 시어머니가 학교에까지 엄마나 창피해 애들이 수근거려. 나 어떻게 해?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 혜운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제발 아빠랑 다시 살아. 제발. 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 입시인데, 나 대학 가야 하는데, 엄마 때문에 공부 집중한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나 생각 안 해. 오빠 생각 안 해. 생각해, 물론 생각하지. 그럼 왜 이래 왜 우리 가족만 갖들여. 딸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혜운아 나 엄마 미워 정말 미워. 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핸드폰이 떨어지는 소리가 컸습니다.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미원 씨 괜찮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딸이 딸마저 저를 미워해요. 할머니가 제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는 이해할 거예요. 언제요? 언제 이해해 줄까요? 저는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정말 나쁜 엄마인가 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시대 친척들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욕설, 협박, 회유, 모든 게 섞여 있었어요.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잊지 않았어요. 아들 진서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남편의 환한 얼굴,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 아들의 차갑게 돌아선 등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 씨 남편이 출국하려고 했대요. 출국이요? 네. 공항에서 잡혔어요. 제가 출국 금지 신청해 놨거든요. 남편이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김혜은 씨랑 같이 비행기표 끊었더라고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배신하네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뭔데? 시어머니가 재산을 음릭하고 있어요. 부동산 매각하려고 하고 통장도 다 해지하고 변호사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가압류 신청했어요. 법원에서 승인 나면 거래 못해요. 그날 오후 인터넷을 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누이 제인이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가족을 버린 몰인정한 여자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어요. 제 올케는 28년 동안 우리 가족이 잘해줬는데 느닷없이 이혼은 하겠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조카들은 학교에서 논란받고 있습니다. 올케는 친정 재산을 노리고 이혼은 하려는 겁니다. 이런 여자 조심하세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여자들 너무하네요. 남편 불쌍하다. 돈 때문에 이혼은 하는 것 뻔하네. 자식들 생각은 안 하나. 댓글이 순식간에 100개가 넘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명예훼손이에요. 고소할 수 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저를 나쁜 사람으로 신경 쓰지 마세요. 진실은 나중에 밝혀져요. 하지만 저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SNS 댓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정 사촌은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아 나야 언니, 너 지금 뭐 하는 건? 이 SNS에 글 떴던데. 저는 이혼하려고요. 이혼 28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왜 남편이 저한테 못되게 그렸어요. 그래도 참아야지.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사는데 사촌은 언니의 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언니도 저를 이해 못 해주시는 거예요? 이혼은 하는데 너 친정 망신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수고거려. 저는 죄송해요. 사과할 일이 아니야. 그냥 집에 돌아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정 사람들마저 저를 외면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수면제를 2알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한 알만 먹었는데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연 씨 약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만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2알씩 먹었대. 약 없이는 잠들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최악의 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나 모의고사 망쳤어. 엄마 때문이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다른 받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 씨, 남편이 회사에서 징계받았대요. 왜요? 직장 내 분류 문제로요. 소문이 났나 봐요. 저는 제 탓인가요? 아니에요. 남편이 한 짓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녁에는 시어머니가 재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제 탓 같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호텔 방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야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혼자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입심 망쳤고 아들은 연락을 끊었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누웠고 남편은 회사에서 징계받았어요. 모두 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저는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서랍을 열어 수면제를 꺼냈어요. 하나, 둘, 셋 손에 들고 있다가 멈췄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 깊어진 주름, 피기 없는 입술, 53살 여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까지 됐지? 문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미연 씨 괜찮아요? 저는 세면대에 수면제를 내려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할머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모두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봐요. 네, 딸도 아들도 친척들도.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는 달라질 거예요. 언제요? 언제 달라질까요? 저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할머니가 제 어깨를 잡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연 씨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포기하면 28년이 다시 반복돼요.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요. 조금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포기하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 씨 포기하지 마세요. 네, 지금이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치대께서 총 공격하는 거예요. 알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법정 날짜 잡혀요. 그러면 끝나요? 정말 끝날까요? 네, 제가 장담해요.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봄비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우산을 쓴 사람, 비를 그냥 맞는 사람, 제가 깎이었습니다. 나도 조금만 더 버티자 혼자 말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딸이 미워하고 아들이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끝까지 가겠다고요. 왜냐하면 이건 제 인생이니까요. 28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호텔 방에서만 지내지 한 달이 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풍경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6시, 저는 또 잠에서 깼어요. 어젯밤에 수면제를 3알이나 먹었는데도 새벽마다 눈이 떠졌습니다. 28년 동안 2시간에 일어나 시대 식사를 준비했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 23살 여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더 늙은 것 같았어요. 눈 밑 다크서클은 짙어졌고 뺨은 푹 꺼졌습니다. 피머리도 더 많아진 것 같았어요.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적셨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할머니는 이미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여든들의 할머니는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첨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어요. 빵 2조각, 커피 1잔, 과일 몇 종. 저는 의자에 앉아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에서 씹히긴 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음식 맛을 못 느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새길 뿐이었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밤사이 문자가 27대 친척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돌아오라는 회유 벌 받는다는 협박, 나쁜 여자라는 욕설 하나하나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이제는 읽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너무 많이 흔들려서 더 이상 흔들리고도 없었던 겁니다.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째였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기력도 없었어요.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법정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거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니 김지영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변호사가 달력을 펼쳤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이에 오전 10시, 일주일 짧은서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까지 버텨야 했어요.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문물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출할 증거예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남편 외도 사진 100장,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증거는 충분했어. 시어머니 재산은 요리 기록, 해지된 제명의 통장, 제명의 보험 증사들, 이것도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 아버지가 남긴 강남 건물 서류.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자여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미연 씨 듣고 계세요? 변호사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죄송해요. 괜찮아요. 피곤하시죠? 네, 요즘 잠을 못 자서요.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미연 씨, 법정까지 2주일인데요. 컨디션 관리 잘하셔야 해요. 노력할게요. 하지만 자신은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할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점심때가 됐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식욕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빵 1~2조각, 과일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한 달 전만 해도 55kg였던 몸무게는 이제 48kg였습니다. 7kg여 빠졌어요. 옷이 헐렁했습니다. 할머니가 사주신 옷들이 이제는 몸에 맞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 씨, 뭐라도 먹어야 해요. 할머니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차가웠어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메뉴를 주문하셨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예전 같았으면 맛있어 보였을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기계적인 동작이었어요. 할머니가 반찬을 제 앞에 더 놓아주셨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할머니, 저 괜찮을까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법정에 서면 다리가 떨리지 않을까? 판사님 앞에서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네, 잘 먹을게요. 오후 4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주일 후면 법정이에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20층 높이에서 보는 한강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아들 진서였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2주일 만에 연락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진서야, 나 군대 가기로 했어. 뭐라고? 밀원달 말에 입대에 자대 배치 받으면 연락할게. 진서야, 잠깐만. 엄마, 나 법정 안 갈 거야. 아빠 편도 안 서고 엄마 편도 안 서. 울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냥 나는 빠질게.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들이 군대를 간다고 원래 내년 졸업하고 갈 계획이었는데 일찍 가기로 한 겁니다. 저 때문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피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수면제를 알먹었습니다. 평소보다 2배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른 입신 망쳤고 아들은 도망가듯 군대를 가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누웠고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고 모두 제 탓이었습니다.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2주일 후면 법정이에요. 그곳에 서서 28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합니다. 준비는 됐을까요? 아니요,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다리는 떨릴 것 같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몸이 무거웠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울었나 봐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부기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없었어요. 외출하신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쪼치가 놓여 있었어요. 미연 씨 잠깐 보리에 보러 나갔어요. 점심 때쯤 올게요. 아침 냉장고에 있으니 꼭 드세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샌드위치와 우유가 있었어요. 샌드위치를 꺼내 한 입 베어물었습니다. 입안에서 씹히지만 역시 맛은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날씨, 경제, 정치,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TV를 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 점심때가 됐는데도 할머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3시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오갔어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전화하고 누군가는 급하게 걸어가고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말이 나왔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걸. 오후 4시 할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손에 큰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미연 씨 기다렸죠?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잠깐 볼일 좀 봤어요. 할머니가 봉투를 테이블에 놓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이 들어 있었어요. 정장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깔끔하고 단정한 디자인이었어요. 법정 갈 때 입으세요. 할머니 당당하게 서야죠. 옷부터 제대로 입고요. 저는 정장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천이었어요. 고마워요. 할머머, 천만에요. 그날 저녁 저는 정장을 입어봤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53살 여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제 모습과는 달랐어요. 살이 빠져서 정장이 조금 헐렁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당당해 보였어.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모습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법정까지 일주일 남았어요. 변호사에게서 자꾸 전화가 왔습니다. 법정에서 할 말을 연습하자고요. 하지만 저는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법정에 섰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꿈 판사님이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판결하는 꿈 가족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는 꿈 매일 밤 악몽을 꼽어요. 수면제를 5알까지 늘렸습니다. 그래도 새벽마다 깼어요. 법정 4월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미연 씨 법정에서 판사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28년 동안 힘들었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해. 남편이 저를 학대했다고 어떻게 학대했나요? 머리채를 잡았어요. 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연 씨 괜찮으세요? 그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법정 날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법정 이틀 전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문제였습니다. 엄마 나 대학원 선 어서 써. 서울 못 가게 됐어. 지방대 갈 것 같아. 성적 떨어져서 엄마 때문이야.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날이 서울대학을 못 가게 됐다고 제 탓이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법정 하루 전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수면제를 6날 먹었는데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미연 씨 잠 안 와요? 네. 내일 생각하니까 긴장되죠. 네.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이게 뭐예요? 편지예요. 제가 썼어요. 할머니가 쓴 편지.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어요. 미연 씨에게 내일이면 법정에 서게 되네요. 떨리죠? 무서웠죠?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50년 전에 도망쳤었어요. 미연 씨처럼요. 근데 저는 용기가 없어서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10년을 더 지옥에서 살았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야 자유로워졌어요. 예순이 넘어서였죠. 미연 씨는 53살이에요. 아직 잘 모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 법정에 서면 떨릴 거예요. 목소리도 안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끝까지 서 있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이기는 거예요. 28년을 버텼잖아요. 하루쯤 더 버틸 수 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죠. 힘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잘 자요. 내일 힘내야 하니까. 네,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잠들었습니다.
할머니 편지를 가슴에 안고요. 내일이면 법정이에요. 어머한 단련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날입니다. 준비됐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준비는 안 됐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법정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알람도 올리지 않았는데 저절로 깼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가 한강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오늘이구나 혼자 말이 나왔습니다. 일어나 욕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3살 여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어젯밤 잠을 좀 잤더니 부기는 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졌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고 나왔어요. 할머니가 사주신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채웠어요.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시댁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머리를 빗었습니다. 하얀 새치가 섞인 머리를 뒤로 넘겼어요.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고 싶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할머니가 아침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최대한요. 아침 드세요.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먹었습니다. 빵 한 조각 우유 한 잔, 기계적으로 입에 넣고 삼켰어요. 아침 9시 할머니의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거리가 지나갔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평범하지 않은 날이었어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 눈앞에 우뚝 섰어요. 저 안에서 제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할머니가 제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네, 법원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어요. 한 계단, 두 계단,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로비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지영 변호사는 검은색 정장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미연 씨 오셨네요. 컨디션은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은 축축했고 다리는 떨렸습니다. 법정은 3층이에요.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어요. 1층, 2층, 3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긴 복도 양옆으로 법정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3호 법정이에요. 변호사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3호 법정 문이 보였어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들어가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앞쪽에 판사석이 있었고 양쪽에 원고석과 피고석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할머니가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왼쪽 피고석을 봤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남편 56살 최혁준 한 달 만에 보는 남편은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수염을 깎긴 했지만 얼굴은 상했고 정장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 변호사가 따라 들어왔어요. 남편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의 눈빛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그 눈빛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방청석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신우의 제인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남편 뒤에 앉았어요. 저를 노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으니까요. 10시 정각 판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일동길 입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저도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착석하세요. 모두 앉았습니다. 판사님이 서리를 펼치셨어요. 이혼 청구 소송 및 위자료 청구권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입장 말씀해 주세요. 김지영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원고 이미연 씨는 2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외도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에 이혼과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합니다. 방청석에서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입장은요? 남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원고의 주장은 과장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은 있었으나 폭력이라 할 수 없고 외도는 일시적 실수였습니다. 위자료 30억은 과도합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증거 제출하세요. 김지영 변호사가 서리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이 하나하나 넘겨보셨어요. 외도 사진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크게 나타났어요. 남편이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는 사진,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님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피고, 이 사진들 보이시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외도 사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옹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다음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리를 제출했어. 제 명의 통장이 해지된 기록, 보험이 해지된 기록, 시어머니의 명의로 돈이 빠져나간 기록. 판사님이 서리를 보시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재산은 리가 아닙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그건 가족 간의 자금 이동일 뿐입니다. 가족 간이라도 배우자 동의 없이 하면 불법입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아버지가 남긴 서리를 제출했어요. 판사님이 오래 들여다보셨습니다. 이게 강남 건물 매입 서리네요. 네, 판사님. 30년 전 온고 친정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5억 원을 주고, 하지만 증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실제 자금은 모두 원고 아버지 돈입니다. 그럼 이건 명의만 시어머니고 실제 소유자는 원고 아버지였습니다. 유언에 따라 원고에게 상속되어야 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명의가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증거가 명확합니다. 계좌에 체기로 영수증 모두 있습니다. 판사님이 서리를 다시 보셨어요. 그럼 이긴 별도로 재산소송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판사님.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판사님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옹고 일어서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28년을 살았는데 왜 이혼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며느로만 살았어요. 사람이 아니라 가정부였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했고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대신 맛없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계속하세요. 남편은 제가 조금만 힘든 표정을 지으면 화를 냈어요. 시댁을 무시한다고. 그리고 명절날 친척들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목이 메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저는 맨발로 뛰쳐나왔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서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피고 할 말이 있습니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재판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증인신문, 추가 증거 제출, 양측 변론 모든 게 끝나고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판결은 2주일 후에 성공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변호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승소 확실해요. 판사님 표정 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어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미연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는 없어요. 잘 살아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28년 만에 처음 보는 하늘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겼을까요? 이겼어요. 당신이 이긴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강남역 근처 오피스 빌딩 15층 유리문이 희망여성지원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오전 9시 저는 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6살 3년 전 법정에 섰던 그날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살도 조금 졌습니다. 얼굴도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살아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오늘 상담 일정이 뜹니다. 3명 모두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3년 전 법원 판결은 제 완승이었어요. 이혼 인정 위자료 30억 재산 분할 10억 그리고 강남 건물 반환 남편과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와 함께 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학대받는 여성들을 돕는 곳이요.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 하나였어요. 지금은 직원 10명의 변호사 2명이 상주하는 곳이 됐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상담자가 왔습니다. 40대 중반 여성이었어요. 눈가에 멍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자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폭력, 시댁의 학대, 자식들 걱정 모두 익숙한 이야기였어요. 제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1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여자를 배웅했어요.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점심시간 할머니가 센터에 오셨습니다. 여전 5살이든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집 항의를 짓고 계셨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미연 씨, 오늘 상담은 어땠어요? 3명 다 상담했어요. 한 분은 이혼 소송 진행하기로 하셨고요. 잘했네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센터 만들자고 하지 않았으면. 아니에요. 당신이 한 거예요. 할머니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3년 동안 거의 매일 함께 먹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어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산책했습니다. 강남역 거리는 여전히 붐볐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할머니, 응, 행복해요. 정말로요, 다행이네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후 4시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대표님, 손님 오셨어요. 접수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죠? 따님이요. 심장이 콩했습니다. 접수실로 갔어요. 딸 혜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숨을 들이댄 딸은 많이 자란 것 같았어요. 머리를 길렀고 화장도 했고 대학생다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혜연아 엄마 딸이 일어났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앉아 차 마실래? 응. 저는 차를 2잔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날은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엄마가 일하는 곳이야? 응, 3년 전에 시작했어. 좋아 보여. 침묵이 또 흘렀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그때 엄마한테 미워한다고 했잖아. 엄마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의 눈에서도 제 눈에서도요.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 정말 나쁜 딸이었어.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안았어요. 3년 만에 안아보는 딸이었습니다. 혜울라 엄마가 미안해. 내가 힘들 때 곁에 없어서 엄마는 엄마 인생 살아야 했어. 이제 알아 엄마가 왜 그랬는지.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방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성적이 떨어져서 서울은 못 갔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사귀었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지낸다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엄마나 절대 그런 남자랑 결혼 안 할 거야. 그런 남자 아빠 같은 남자 엄마한테 못되게 구는 남자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혜울라 엄마가 가르쳐줬어. 여자도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참으면 안 된다고.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자랐구나. 엄마 덕분이야. 딸이 돌아간 후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남자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서야. 응, 엄마. 아들이었습니다. 3년 만에 연락이었어요. 군대에서 전역했어. 어제 그랬구나. 엄마 만날 수 있어. 심장이 뛰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 내일. 괜찮아. 좋아. 어디서 볼까? 엄마가 일하는 곳으로 갈게. 주소 보낼게.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다음 날 오후 아들이 왔습니다. 18살이, 18살이 된 아들은 군대를 다녀온 후라 그런지 더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짧은 머리에 단단해진 몸, 그을린 피부. 엄마, 진서야. 어색하게 서 있다가 아들이 먼저 안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아니야. 나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 엄마 힘들 때 아빠 편만 들고. 진서야. 군대에서 생각 많이 했어.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들과 카페에 앉았습니다. 3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은 전역구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보고 결심했어. 나도 힘든 사람들 돕고 싶. 진서야. 엄마가 여기서 하는 일 정말 대단한 거야. 고마워. 그리고 아빠 얘기도 했습니다. 아빠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회사도 그만두고 원룸에서 혼자 살아. 그래, 엄마 만나고 싶어 하시던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알겠어. 무리하지 마. 저녁이 됐습니다. 센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3년 전 할머니가 사주신 한강변 아파트 25평짜리 작은 집이지만 제가 직접 꾸민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닫았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밤의 한강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차를 열었습니다. 오늘딸과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둘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들과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3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어색했고 아직도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3년 전 저는 시댁께서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갈 곳도 없이 돈도 없이 그냥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수천억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구해줬어요. 아니, 제가 스스로를 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옆에서 지켜봐 주셨을 뿐이에요. 이제 저는 56살입니다. 늦은 나일까요? 아니요, 전혀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에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